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편 8편 양자역학으로 읽기입니다. 시편 8편은 시편에 등장하는 최초의 찬양시입니다. 시편 8편은 하나님의 이름에 감싸여져 있는 사람이 그리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시편 8편은 내 자존감이 떨어질 때 그리고 고난의 한복판을 통과할 때 얼른 집어들고 소리내서 읽어야 할 시편입니다. 시편 8편을 읽는 것만으로도, 소리내서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 영혼의 울림이 일어납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시편 8편을 함께 읽을 때 여러분이 함께 읽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읽게 될 때 이 시편 8편의 울림이 더 증폭이 돼가지고 우리 영혼에 더 깊게 와 닿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게 될 때 옆 사람과 다시 한번 보조를 맞춰서 읽을 때 이 울림이 증폭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도 이 시편 8편을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십시오. 곳곳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시편 8편을 읽고 있는 그 울림이 한데 어우러져서 증폭되고 또 연결될 겁니다. 그리고 이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 비전 공동체 우리 지체들하고도 연결되고 증폭될 겁니다. 여러분 시편 8편 읽을 준비가 됐습니까?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시편 8편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자, 여러분 시편 8편은 1절과 9절 처음과 마지막에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처음과 마지막에 같은 단어나 같은 문장, 같은 표현이 있다는 것은 가운데를 주목하여 보라 라고 하는 그런 장치라 그랬죠. 자, 근데 가운데를 주목해서 보는데 어디를 주목해서 보느냐? 어디를 주목해서 보라라는 장치가 저 시편 8편의 단어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1절 9절에 있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할 때 어찌 그리에 해당되는 것이 히브리어 마라는 단어인데요. 이 마라는 단어가 4절에도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할 때 무엇이기에 하는 것이 또 마입니다. 그러니까 저 시편 8편은 어디를 주목하여 보라라는 겁니까? 4절 말씀을 주목하여 보라. 자, 시편 8편 4절 말씀인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께서 나같이 보잘것없는 존재인 나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또 돌보신다, 찾아와 주시고 살펴보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냐,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냐라고 하는 그 의미를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습니다. 본문으로만 보면 여러분 여기까지 저 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죠. 자, 그런데 오늘 양자역학을 여러분 듣고 나면 이 시편 8편 4절 말씀이 조금 다르게 보일 겁니다. 오늘 설교 후반부에 가면 아마 시편 8편 4절이 조금 다르게 들려올 겁니다. 양자역학이 뭐냐? 양자역학. 일단은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저 단어를 보는 순간 벌써 졸음이 몰려오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세상에 저 양자역학이라는 단어는 내가 죽을 때까지 나하고는 별로 아무 상관없을 것 같은 그런 단어일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평생에
나와 무슨 관련이 없을 것 같은 단어로 여겨집니다. 저거는 물리학자들이나 쓰는 용어지 내가 쓸 아무 이유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단어가 바로 양자역학이라는 단어입니다. 목사님, 저는 예체능입니다. 저는 문과입니다. 저 양자역학을 단어를 보는 순간 양자역학이라는 단어가 너무 무섭게 느껴집니다. 예체능, 문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오늘 문과나 예체능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쉽게 양자역학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원자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하는 과학입니다. 원자 세계. 여러분, 원자 세계니까 얼마나 작은 세계입니까? 그걸 우리 미시세계라 그러죠. 미시세계. 아주 작은 세계를 연구하고 거기서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하는 그런 과학을 양자역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면을 잠깐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원자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원자. 여러분, 원자는 지금 이 강대상을 이루고 있는 이 나무도 원자로 이루어져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도 사실은 이 쪼개고 해서 제일 작은 단위까지 가보면 원자가 있죠. 여러분, 이 마이크 지금 철로 되어 있고 한데 이걸 쪼개고 계속 더 쪼개면은 더 이상 쪼갤 수 없을 어떤 그 알갱이가 나오겠죠. 그걸 원자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원자가 얼마나 작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작아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예배당 안에 숨을 쉬고 있고, 그죠? 이렇게 손으로 하면은 바람은 느껴지죠. 그리고 여러분 코끝에 이 공기가 들락날락 하는 게 느껴지긴 하지만 안 보이잖아요. 공기를 이루고 이 공기 안에는 산소도 있고 질소도 있고 이산화탄소도 있고 이런 원자들이 분자 형태로 결합돼 가지고 떠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작아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 이 원자 중에서 왜 탄소 원자들이 이렇게 결합돼 가지고 어떤 것들은 이 연필심이 되고 어떤 것은 수치되고 어떤 것은 또 이 탄소 결합이 좀 더 강하게 결합되면 뭐가 됩니까? 다이아몬드가 되죠. 근데 다이아몬드나 연필심이나 다 뭐예요? 탄소 덩어리인데 어떻게 결합되느냐에 따라서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는 그런 게 원자입니다. 그러니까 원자는 모든 이 물질 세계를 이루고 있는 것의 제일 작은 단위를 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가 잘 보입니까? 잘 보이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저의 실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 원자의 실체를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다시 화면을 봐주시겠습니까? 자, 이 원자라고 하는 것을 많이 보던 그림이죠. 제일 처음에는요, 저 원자 제일 작은 알갱이가 마치 쇠구슬이나 당구공처럼 속이 꽉 차 있는 저런 알갱이인 걸로 알았어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조금 더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저 원자 안에 건포도처럼 빵에 건포도가 콕콕 박혀 있듯이 전자라고 하는 것이 콕콕 박혀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조금 더 과학이 발달하니까 저 전자가 움직이고 있더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 좀 더 발달되니까 저 보어인데요, 저 전자들이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궤도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더라. 마치 여러분 태양을 중심으로 그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는 것처럼 원자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어떤 일정한 궤도를 따라서 돌고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러면은 그 원자 핵은 그러면 하나냐? 그게 아니고 오늘날에 밝혀진 과학은 뭐냐면은 저 원자 핵도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양성자가 있고 중성자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자들이 도는데 일정한 궤도를 따라 도는 것이 아니라 마치 구름처럼 저렇게 전자가 돌고 있어가지고 마치 솜사탕, 동그란 솜사탕처럼 전자들이 그렇게 돌고 있다는 것이 최근까지 발견된 원자의 모습입니다. 자, 이 원자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물질에서 제일 작은 단위가 원자 알갱이죠. 원자 알갱이들이 저렇게 결합돼 가지고 쇠덩이도 되고 사람도 되고 나무도 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거를 알갱이 하나 딱 떼보니까 저 안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원자 핵이 있고 그 주변으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전자들이 저렇게 돌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마치 구름처럼 저렇게 표시되어 있죠, 뿌옇게. 근데 원자 핵,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원자 핵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중성자와 양성자로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저 원자 핵이 꽉 차 있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고, 그러면 저 양성자, 중성자는 또 꽉 차 있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쿼크나 렙톤이나 이런 소립자로 또 나눠진다는 것을 또 발견했어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이 원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원자가 저 전자들이 돌고 있는 데까지가 원자의 크기거든요. 근데 저 그 원자 핵, 저거는 원자 중에서도 엄청나게 작은 점에 불과한 것이 원자 핵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원자가 사실 텅 빈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빈 것이냐. 여러분 만약에 저 원자 핵을 농구공만하게 이렇게 확대를 해본다고 하십시다. 그럼 원자 핵이 농구공만해지면은 전자는 거의 티끌처럼 거의 비비탄만큼 정도 된다고 볼까요? 근데 그 전자가 어디서 돌고 있냐면은 원자 핵에서부터 10km 떨어진 곳에서 전자가 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거 이해되셨죠? 문과 여러분, 예체능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원자를 확대를 하고 보니까 원자 핵이 엄청 작잖아요. 근데 그 작은 원자 핵을 농구공만큼 확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보니까 전자가 어디서 돌고 있는 거가 되더라는 거예요. 10km 떨어진 곳에서 돌고 있는 거가 될 만큼 원자에서 전자는 엄청나게 먼 거리에서 돌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 그럼 이 말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생각해 본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서울인데, 서울을 하늘에서 보고 찍은 사진인데, 여러분 서울의 중심, 서울시청이 있고 광화문이 있는 거기에 원자 핵이 있다고 봅시다. 원자 핵, 농구공만하게 확대하면 이런 원자 핵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자는 어디서 돌고 있다는 겁니까? 서울의 제일 끝에 있는 데서 전자들이 뺑뺑 돌고 있다는 겁니다. 10km 떨어져 가지고요. 그래서 서울 중심에 원자 핵이 있으면은 전자는 어디서 돌고 있다는 거가 됩니까? 서울 끝에서 전자가 뱅뱅 돌고 있다는 거가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저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저 동그란 저게 원자의 크기거든요. 근데 저 안이, 원자 핵과 전자 사이에 저 공간이 어떻다는 겁니까? 텅 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는 사실 속이 꽉 차 있는, 당구공처럼 속이 꽉 차 있는 그런 알갱이가 아니라 속이 텅 비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나마 그럼 저 원자 핵은 꽉 차 있냐? 핵도 보니까 소립자들, 쿼크라든지 렙톤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돼 있는데, 그게 그나마 속이 차 있는지 비어 있는지도 몰라요. 비어 있을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지금 제가 앞에 보이잖아요. 제가 앞에 보이는데, 여러분 이 제 모습에는, 화면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 모습에는 이 원자들이 보여주는 실체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 저를 이루고 있는 원자들이 이 빈 공간을 다 빼버리고 저 멀리서 돌고 있는 전자들 다 모여 이래가지고 싹 모여서 제 빈 공간을 다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순식간에 점 하나보다 더 작은 존재가 됩니다. 저만 그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구 있죠? 이 지구라는 큰 그 덩어리가 빈 공간, 원자의 빈 공간을 다 빼버리고 싹 모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점 하나보다 더 작아져 버립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이렇게 박수를 쳤잖아요. 박수를 쳐가지고 이렇게 소리 나는 이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제 손을 이루고 있는 이 원자들이 사실 어떻다고요? 텅 빈 거라고요. 텅 빈 거면은 이거 박수 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확률적으로 텅 비었으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서 박수를 치고 만져지죠. 제 발 밑에도 이렇게 만져지는 바닥이 있고, 여러분 내가 만져지고 보이고 느껴지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서 그럼 된 거냐? 여러분
이 텅 빈 원자들이 왜 이렇게 만져지느냐? 여러분 스스로 한번 만져보십시오.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지. 사실은 텅 빈 거라니까요. 근데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이 원자들 사이에 있는 작용하는 어떤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 그 힘이 뭐냐? 여러분 아까 여러분 전자가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전자가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예, 역시 여기는 문과와 예체능이 많습니다. 그죠? 전자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원자 핵은 양성자는 플러스를 띠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기에 여러분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다는 것은 아시죠? 근데 여러분 플러스 마이너스 끼리는 서로 잡아당깁니까? 밀어냅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잡아당기죠. 그죠? 근데 마이너스 플러스 끼리는 어떻게 해요? 서로 밀어내죠. 원자들 사이에 있는 그 플러스 마이너스들 때문에 플러스 끼리는 밀어내고 마이너스 끼리는 밀어내고 하는 그 힘 때문에 이렇게 원자들이 만져지는 형태로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형태로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근데 그 힘이 뭐냐면 그게 전자기력이거든요. 전자기력. 근데 이 세상에요. 만약에 이 전자기력이 하면서 꺼져버린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저 여러분이 그리고 온 지구가 온 우주가 슉 하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원래 빈 공간이었으니까. 그러면 그 전자기력, 중력, 핵력 같은 그런 힘을 누가 붙들고 있는 거냐? 그 힘은 어디서부터 온 거냐? 그 힘도 여러분 조금만 더 세고 조금만 약하고 해도 안 돼요. 붕괴가 돼버립니다. 정확한 힘으로 그 전자기력과 중력이 있어야만 지금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고 만져지는 형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다시 시편 8편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할 때 저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에노시라 그랬는데 저 에노시는 뜻이 어떤 뜻이 있다고요? 먼지와 같은 존재, 사라져버릴 존재라는 의미를 저 에노시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 사람이 본래는 어떤 존재라고요? 텅 빈 존재, 아무것도 아닌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원자가 텅 비어 있는 존재, 정말 에노시 같은 존재, 사라져버릴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할 때 인자가 뭐라고요? 히브리어 벤 아담인데 저게 흙과 같은 존재. 고대 사람들은 흙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우리는 흙이 제일 기본 단위가 아니라 원자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런 원자 같은 흙과 같은 그런 존재가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텅 빈 것과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생각하시고 돌보시고 존재하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벌써 보십시오. 양자역학 조금 우리가 한 5분 10분 정도 하고 나서 원자라는 걸 잠깐 들여다보고 원자가 텅 빈 거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할 때 저 에노시라는 단어가 벌써 좀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 양자역학적으로 너무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여러분 아까 이 모든 세상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힘이 뭐라고요? 전자기력, 중력, 이런 힘이 있어야만 모든 것이 존재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성, 하나님의 계획으로 저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이 만약에 이 모든 붙들고 있는 이 힘,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힘을 꺼버리면 그 모든 형질이 풀어지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물질이 원자로 되어 있는데 원자는 보니까 원자 안에 핵이 있고 그 핵 주변으로 전자들이 뱅뱅 돌고 있다.
자, 그럼 이제 저 전자를, 그러면 전자나 저기 있는 뭐 양성자나 이런 전자가 어떻게 생긴 것인지에 대해서, 전자는 이런 이 작은 물질들은 어떤 성질이 있느냐, 어떻게 생겨먹은 놈들이냐라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자역학이라는 게 이런 거 연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중 슬릿 실험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들어본 적이 있다고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그 이과이거나 혹은 양자역학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거나 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저 이중 슬릿 실험이요, 양자역학의 거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전부 다입니다. 저 이중 슬릿 실험이 양자역학이 뭔지를 제일 잘 보여주는 실험입니다. 자, 저게 뭐냐면 이제 이런 겁니다. 자, 전자를 이렇게 쏘는데, 여러분, 전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작은 마이너스를 띤 작은 알갱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전자 입자를 전자총으로 쏩니다. 빵빵빵 쏘면 이중 슬릿이라고 하는, 여러분, 슬릿이면 아주 작은 틈이거든요. 저 작은 틈으로 저 전자를 쏘아 보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 작은 틈으로 마치 야구공을 저렇게 던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 틈으로 야구공을 계속 누가 던지면은 저 뒤에 야구공이 어디에 가서 맞겠습니까?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저 틈으로 통과한 그 야구공만 맞으니까 무늬가 어떤 무늬가 생기겠어요? 이 전자들이 찍힌 또 이렇게 찍힌 다다다다다 찍힌 저 줄무늬가 저 틈을 통과한 저 사이로 두 개가 이렇게 줄무늬가 생기겠죠. 여러분, 이 전자가 알갱이라면요. 근데 실제로 저렇게 저 두 줄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전자를 저렇게 쏴보니까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전자를 쐈는데 틈은 두 개인데 전자가 뒤에 가서 찍히는 건 어떻게 찍힌다는 거예요? 여러 줄무늬로 찍히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엄청나게 사실 과학자들은 소름 돋는 일이어서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알갱이인 줄 알았는데, 전자는 어떤 작은 알갱이인 줄 알았는데 여러 줄무늬로 나왔다는 것은 저 전자가 가면서 분신술을 썼나? 아까 우리 미리 자매가 화면에 양쪽에 나왔던 것처럼 전자가 분신술 써서 저렇게 나왔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 줄무늬로 생겼다는 것은. 그래서 보니까 전자가 마치 빛처럼 파동일 수 있겠구나. 여러분, 저런 줄무늬가 생기려면은 어떨 때 저런 줄무늬가 생기냐면 파동이 저 이중 슬릿을 통과해 나가면은 저 뒤에 저런 여러 줄무늬들이 생깁니다. 저걸 간섭무늬라 얘기하는데 그런 거 몰라도 되고, 하여튼 여러 줄무늬 통과하면 저게 뭐라는 거예요? 파동이라는 거예요. 파동. 여러분, 빛은 파동입니까? 입자입니까? 여러분, 고등학교 때 빛은 파동의 성격도 있고 알갱이, 입자의 성격도 있다, 뭐 이런 거 배웠죠. 그걸 빛의 이중성 그러잖아요. 근데 보니까 전자도 그런 거예요. 알갱이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파동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얇은 틈으로 그 파동이 지나가면 저런 여러 개의 줄무늬가 생긴다는 것은요, 저 이중 슬릿 실험은 지금 여러분이 바로 실험해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손가락에, 요 손가락 사이 틈이 있잖아요. 아주 미세한 틈을 해가지고 요 위에 이렇게 그 전등을 한번 보십시오. 불빛을 한번 보십시오. 그 얇은 틈 사이로 빛이 어떻게 보입니까? 저는 줄무늬처럼 빛이 보이는 거 혹시 관찰하셨습니까? 발견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나중에 지금 발견 못한 분들은 집에 가가지고 불빛을 보고, 여러분 사이에 지금 보면은 여러분 초점이 손가락 사이에 있는 여기하고 초점이 안 맞아가지고 잘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 초점을 맞춰가지고 유심히 한번 봐보세요. 거기 보면은 여러분 손가락 사이로 불빛을 보면은 불빛이 줄무늬처럼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게 뭐냐면 빛이 파동이기 때문에 여기 통과하면서 저런 줄무늬 형태로 보이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파동이라는 것이 뭡니까? 파동은 알갱이가 아니잖아요. 입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파동이 뭐예요? 바다에 치는 파도, 그죠? 바다 물을 출렁이게 하는 그 힘, 그 에너지가 파동이죠. 그리고 여러분,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 던지면 동심원을 그리면서 퍼져나가는 그게 파동이죠.
그다음에 지금 여러분 제가 제 목소리를 여러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제 성대에서 떨린 이 음파가 공기를 타고 가가지고, 그죠? 저는 지금 마이크를 통과해서 이 마이크에서 다시 전기 신호로 바뀌어가지고 저 스피커,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핸드폰이나 혹은 그 TV에 있는 그 스피커로 다시 음파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귀에 그 파동이 전달돼서 여러분 고막을 울려가지고 그 고막이 다시 신경 신호로 바뀌어가지고 뇌로 가가지고 이렇게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엄청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바로 듣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걸 여러분 바로 듣고 있잖아요. 여튼 이게 지금 파동입니다. 파동. 자, 그래서 전자는 파동이구나 하고 이제 이해를 한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저 전자라고 하는 것이 저 두 개의 틈 중에서 어디로 나오느냐라는 걸 좀 보고 싶잖아요. 어디로 나와서 파동처럼 저렇게 가느냐라는 게 궁금해가지고 관찰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합니다. 어디로 나오느냐 하고 여기 관찰을 합니다. 실제로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관찰 장비를 가지고 전자를 관찰할 수 있는 장비를 저기다가 들이대고 자 보자 전자가 어디로 나오느냐 하고 관찰을 해보니까 관찰하기 전에는 저렇게 줄무늬로 나왔는데 관찰 장비를 들이대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알갱이처럼 두 줄로 다다다다다다다 찍히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진 건 뭡니까? 관찰이 들어가니까 파동이었던 것이 파동이 붕괴되고 뭐가 된 겁니까? 알갱이, 입자가 된 거예요. 이거 대단히 소름 돋는 일입니다. 여러분 소름이 안 돋습니까? 자, 전자라고 하는 게 물질이잖아요. 물질인데 물질인데 이 물질이 처음에는 파동인 줄 알았어요. 근데 파동의 성격을 띠고 있다가 누가 관찰을 하니까 관찰이 이루어지는 순간 입자가 돼버린 거예요. 파동이 붕괴가 되고 물질 세계. 근데 여러분 이 관찰이라고 요 그림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정리하면 뭐냐면은 이겁니다. 관찰이 없으면은 파동처럼 이렇게 존재하는 것들이 관찰이 들어가니까 입자가 되더라 이거죠. 저걸 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겁니다. 관찰이 없을 때는 파동으로 존재하는 것들이 관찰이 들어가니까 어떤 알갱이로 변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 관찰이라고 하는 것, 어떤 의식, 관찰이라고 하는 어떤 생각, 저 입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자라고 하면서 살펴보는 저 어떤 의식이, 저 생각이 물질 세계를 변화시키더라는 겁니다. 파동에서 입자로요. 여러분 파동하고 입자는 너무 다르잖아요. 파동하고 알갱이는 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뭐에 의해서 이게 변화되더라는 겁니까? 관찰에 의해서, 의식에 의해서 변하더라는 겁니다. 소름 안 돋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거 발견, 어떻게 물질이 관찰과 의식에 영향을 받느냐. 여러분 저 전자가 관찰이 있네, 내가 이번에 좀 알갱이로 변해볼까, 이렇게 하면서 막 변합니까? 어떻게 영향을 받느냐는 거예요. 저게 1998년에 이스라엘에 가면 와이즈만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와이즈만 과학원이라는 곳인데 저기가 이 양자역학의 그런 그 첨단 연구를 하는 이제 그런 그 실험실이 있고 이제 그러는데, 저기에서 헤이블룸이라고 하는 교수 팀이 1998년도에 이 실험을 한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중 슬릿 실험을 한 겁니다. 근데 이중 슬릿 실험을 했는데 결과가 뭐냐? 관찰에 의해서. 근데 관찰의 그 관찰하는 장비 때문에 변했나 하고 봤는데 그게 아니라, 관찰 장비가 아니라 관찰하는 관찰자의 의식에 의해서 양자 파동이 입자로, 알갱이로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문과와 예체능도 아마 이 이중 슬릿 실험 어느 정도는 아마 이해가 된 것 같은 그런 표정들이신데, 다른 거 다 잊어도 좋아요. 핵심이 뭐냐? 물질 세계가 뭐에 영향을 받더라는 겁니까? 어떤 관찰, 의식, 생각에 영향을 받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물질은
물질은 물질이고 생각과 마음이라는 건 전혀 별개의 것으로 생각했잖아요. 알았잖아요. 근데 물질이 어떤 생각과 의식, 관찰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변화가 나타나더라 라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이 1998년 2월에 있었던 와이즈만 연구소의 실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네이처라고 하는 과학 잡지에 실렸던 그런 논문입니다. 자, 막스 플랑크라고 하는 여러분 그 양자역학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양자역학의 아버지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우리는 이 힘의 뒤에, 이 힘이 뭐냐면은 이 세상을 여러분 아까 존재하게 해주는 힘이 뭐라 그랬습니까? 전자기력, 중력 같은 그런 힘이 있죠. 그 힘이 있어서 이렇게 만져지고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그 힘 뒤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의식적이고 지성적인 어떤 생각, 마인드가 있다고 우리는 가정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 생각, 이 마인드는 모든 물질의 매트릭스이다, 매체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양자역학의 선구자께서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어떤 생각이, 어떤 의식이 이 모든 원자들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모체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떤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물질이 존재한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요 이 첨단 그 양자역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양자역학과 이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이런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 Mind and Cosmos, 2012년도에 옥스퍼드 출판부에서 출판된 책입니다. 토마스 네이젤이라고 하는 학자가 쓴 책입니다. 뭐냐면은 마인드 앤 코스모스, 마인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생각, 의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코스모스, 우주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 생각과 우주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피력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저 책의 부제를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이제 이 물질주의자들, 물질은 물질이고 생각은 생각이고 의식은 의식이고 물질하고 영혼, 의식 이런 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것으로 생각해왔던 물질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을 신다윈주의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개념이, 이 세상에 대한 개념이 거의 완전하게 거짓인 것이 밝혀졌다라고 주장하는 책이에요. 마인드 앤 코스모스, 이 우주에 존재하는 어떤 생각, 어떤 의식 말입니다. 화면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물질을 존재하게끔 하는 어떤 생각, 어떤 의식, 어떤 정보가 있다면 그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이 물질 세계를 존재하게 해주고 있는 근원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가 이루어져요? 창조가 이루어지죠. 물질이 만들어지죠. 말씀으로 물질이 창조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물질이 존재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의식,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선포됐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식, 하나님의 생각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만져지고 호흡하고 발 딛고 살아가고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원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세상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지금도 이 세상을, 온 우주를 원자 단위에서까지 정밀하게 그 힘으로 붙들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열어준 겁니다. 여러분, 핵심을 아시겠죠? 그동안에 물질은 물질, 의식, 생각, 영혼은 따로, 그리고 심지어 의식이나 생각마저도 그거는 뇌라고 하는 것의 신경 어떤 전달 물질에 의해서 작용하는 뇌의 작용일 뿐이야. 사람의 마음조차도
그거는 뇌작용이야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물질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니구나, 물질의 배후에 의식과 생각과 정보가 있구나 라는 것을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첨단의 과학이 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양자역학이 신으로 가는 길을 열고 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시편 8편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를 생각하시며. 에노시 같은 존재, 텅 빈 것 같은 텅 빈 원자 덩어리인 우리 사람이 어떻게 존재한다고요? 그를 생각하시며. 하나님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존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똑같이 흙과 같은 텅 빈 것과 같은 사라져버릴 흙 같은 그런 존재인 나를 주님께서 돌보신다. 여러분, 돌보신다는 저 단어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찾아오신다. 찾아오시고 살펴보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찾아오시고 살펴보시는 행동, 그것이 온 우주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게 있기 때문에 이 우주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나 한 사람이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이 만져지고 있다는 사실, 내가 땅을 걸어갈 때 이 텅 빈 원자 덩어리로 이루어진 이 땅을 내가 밟고 걸어갈 때 여기에 존재하는, 이것이 가능하도록 존재하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식, 하나님의 정보, 하나님의 뜻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럼 그것이 바로 온 원자에서부터 온 우주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제가 양자역학을 여러분, 저는 본래 물리학자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양자역학을 얘기하지만 저도, 여러분도, 세상에 내놓으라는 모든 물리학자들도 한 사람도 양자역학의 이 신비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천재 물리학자인 파인만이라고 하는 사람, 이 양자역학을 연구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느 누구도 양자역학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제대로 이해가 안 됐다고 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한 건 매우 개론 수준의, 교양 수준의 그런 양자역학의 기초만 얘기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고 나서 다시 시편을 보니까 눈에 띄는 말씀, 달리 보이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뭐라고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나라고 하는 내 몸뚱아리가 이렇게 생기고 내 마음과 영혼이 생기기 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주의 눈이 보셨다. 어떤 그림이 떠오릅니까? 여러분, 아까 양자역학의 이중슬릿 실험 떠오릅니까? 관찰하고 있을 때 알갱이로 변하던, 그죠? 하나님의 눈이 보고 있을 때 내가 형질을 이루게 됐다. 너무나 양자역학적인 시편입니다. 저것도. 여러분, 16절을 제가 발견하고 너무 소름 돋았거든요. 근데 17절을 그 뒤에를 읽는 순간 제가 거의 뒤를 나자빠질 뻔했습니다. 17절이 뭐냐?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러분, 왜 안 나자빠집니까? 너무나 양자역학이 보여주고 있는 이 세상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많습니까? 작은 원자에서부터 그 끝없이 넓은 우주 전체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생각이 충만합니다.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롭습니까? 라는 고백입니다. 화면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리합니다. 원자에서부터
아주 작은 원자에서부터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는 모든 물질, 그리고 이 사람, 그리고 밤하늘에 바라보는 저 넓고 넓은 저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정보, 하나님의 영 안에 있습니다. 시편 8편 양자역학으로 읽기를 할 때 우리에게 그러므로 주어지는 메시지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정감 안에서 살아가라 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 온 우주 전체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 지금 이렇게 만져지고 있다는 사실이, 내가 땅을 딛고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붙들고 있는 증거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태양이, 저 같은 빛, 같은 온도를 내는 저 태양이 어김없이 떠오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온 우주를 원자 단위까지 붙들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다는 안정감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 나의 존귀함 안에서 살아가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보고 계셔서 내가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존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그런 나를 생각하시고 돌보시고 찾아오시고 살펴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심지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내 쓸모, 내가 기능적으로 뭘 하고 못하고를 떠나서요, 내 쓸모 여부를 떠나서 내 존재 자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양자역학적으로 볼 때 나의 존귀함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라 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영이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질적으로 에너지, 텅 빈 물질들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벤 아담 같은 존재입니다. 사라져버릴 존재입니다. 먼지와 같은 존재, 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이 우주를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이 세상의 본질, 그리고 이 세상의 근원에 닿아서 살아가는 삶이고 또 영원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유한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예배 드린다는 것은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온 원자에서부터 온 우주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식, 정보, 계획, 하나님의 영이, 이 예배 시간은 밀도 높게 강도 높게 임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단지 이 물질을 존재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생각이 보고 들리게 직접적으로 문자로 말로 선포되고 내게 들려오고 내 영혼에 닿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온 우주를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배 잘 들으십시오. 대면 예배건 온라인 예배건 예배를 잘 드려야 우리가 영혼의 이때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 원론적인 말씀인지 모르지만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단지 내가 마음에 평안 얻고 소원 성취되고 하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붙들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교감, 그리고 심지어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생생하고도 역동적이고도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십시오. 그것이 영원한 삶이고 우리 인생과 온 세상의 근본과 근원에 닿아서 살아가는, 그것을 성취하는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존귀함 안에서,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다는 안정감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